2부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nor비 김정석 인사드리며 3부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나기지에서의 동계평가 전후 노르웨이 내부에선 전차 구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나왔지만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는 대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르웨이 전차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 부분은 2부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2022년 7월에 있었던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대형 방산 협력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대형 방산 계약이 그동안 흑표 전차의 첫 수출조차 없었기에 노르웨이 수주전에 초조해하며 몰입하던 한국의 약점을 이용하려던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결코 이익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한국과 폴란드는 K2 계열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48대라는 대형 방산 기본 협정 합의를 맺고 8월 26일에 첫 번째 행정협정이 체결되는데 그중 K2 흑표 180대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산 계약 후에 그전에는 흑표 첫 수출 위해서 애써 모르는 척 해주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노르웨이 전차 구매 대수인 50에서 70대 규모는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애매한 규모라는 거죠. 이유는 한국의 최대 강점, 즉 가격 경쟁력을 어필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도입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레오파드와의 가격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로 느낄 법하지만 솔직히 불과 50여 대 규모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나토 동맹국과 장비를 통일하는 데서는 독일의 장점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노르웨이 측이 요구하는 절충교육 업셋도 한국으로서는 솔직히 부담입니다. 무려 100% 절충교육 내용 중에 핵심으로 자국 홍스버그사의 JSM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JSM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는 F-35A하고 KF-21 보라매 정도인데 이미 도입한 40대 F-35A는 블록 3형으로 JSM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또 한국은 이미 KF-21용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2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JSM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개발 사업의 혼선뿐만이 아니라 차후 국산 초음속 미사일의 도입 규모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죠. 참고로 한국은 JSM 운용이 가능한 F-35A 블랙 4형을 2028년까지 3조 9,588억 원을 투입해서 2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방사청은 동계 테스트 당시만 해도 노르웨이에 추파를 던지면서 여러가지 무리한 요구에도 응할 듯한 인상을 줬는데 폴란드와의 방산계약 이후에는 태도를 180도 바꾸죠. 심지어 노르웨이가 서운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차 수주전에 관심이 식은 인상마저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방사청의 입장 변화 기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노르웨이의 최종 선택이 임박하자 한국과 독일의 막판 로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와 2022년 9월 흑표 전차 및 K808 차륜 장갑차의 원격 무기 및 디지털 통합에 관해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키로 한 데 이어서 10월에는 노르웨이 합작 방산기업 남모사와 흑표 전차의 120mm 탄약 생산 협약도 맺는 등 회사 차원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근데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필사적인 로비에 돌입하니까 현대로템은 마지막 히든카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불가리안 밀리터리닷컴을 비롯한 국내외의 언론에 따르자면 현대로템은 납기를 파격적으로 앞당겨서 2025년이 아니고 2023년에 24대 흑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노르웨이에 제안합니다. 이건 K2의 강점인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서
빠른 납기를 다시 한 번 더 어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제안을 끝으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건 방사청과 한국 정부가 노르웨이가 기대하는 절충 교육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남았죠. 참고로 불가리안 밀리터리닷컴은 그동안 한국 방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매체인데요. 언젠가 세계 최강 5대 차세대 전차를 선정한 것이 세계 밀매들에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자면 5위는 티르키의 알타이 전차, 4위는 일본 십식 전차, 3위는 프랑스 르크레르 XLR 스콜피언, 2위가 한국의 K2B고요. 대망의 1위를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동급권이니까요. 한국 한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2021년과 2022년이라는 이 결정적 시기에 노르웨이와 독일은 점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흑표로서는 상당한 악재가 됩니다. 먼저 노르웨이 방위사업청과 독일 연방조달청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2021년 차기 재래식 잠수함 212CD급 조달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9년부터 일본함을 배치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동일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노르웨이가 4척, 독일이 2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 같은 해 2021년 독일은 F-124 작센급이죠. 그리고 F-125 바덴-뷰르텐베르그 호위함에 사용할 대함 미사일로 노르웨이 NS함 미사일을 미공개 수량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해군용 NSM 미사일의 공군 버전이 바로 JSM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3월 15일 CNN의 보도에 따르자면 독일은 35대 F-35A 블록 4를 구매할 예정인데, 여기에 JSM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노르웨이와 협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방산시장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부 사정으로 NSM, JSM을 도입하기를 주저하는 사이에 독일은 이미 쿨하게 도입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너무나 결정적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평가전에선 앞섰지만 로비전에선 우리가 뒤처졌군요. 그럼 이제 노르웨이의 최종 발표가 남았네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나요? 2023년 2월 3일 레나 기지에서 요나스 가레스테레 총리는 재무장관인 베돈, 국방장관 그란과 함께 한 자리에서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사가 2026년에서 31년에 걸쳐 54대 플러스 옵션 18대 조건으로 레오파드2 A7을 노르웨이 차기 주력 전차로 공급한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는 레오파드 승리의 이유로 전차의 품질, 독일과의 협력, 북유럽 및 나토 동맹국과의 동일한 무기 체계를 꼽았고, 한국 전차 도입은 그러면 들러리냐? 라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보 정책적 이유를 강화시키게 만들었고, 한국 전차는 질도 높고 제시한 옵션도 너무나 훌륭했다라고 패자인 한국 측에도 높은 평가 겸 위로를 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노르웨이의 주요 뉴스였기에 각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노르웨이 언론 포럼에서는 스테레 총리의 공식 발표 외에 전차 도입 반대 여론에 대한 해명으로 노르웨이 정부와 군부는 모두 전차 도입의 필요성에 지금은 공감한다는 내용과 전차가 왜 아직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레오파드 승리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또 독일의 승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했나요? 먼저 국내에서도 많이 인용된 로이터의 2월 3일자 기사에서 스테레 총리가 레오파드를 택한 이유로 나토 주요 동맹국과 동일한 탱크를 보유하게 됐고, 이는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라고 총리의 발언 그대로가 실제로도 승인이다 라고 분석했고, 2월 4일 디펜스 뉴스는 독일 제조업체가 한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그간의 정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레오파드의 생산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늘어나니까 독일 측에서는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영국의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사 전략 고문인 니콜라스 드러먼드 스티는 냉전 절정기 KMW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사는 한 달에 16대를 생산했고 지금도 여전히 잠재 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현재의 병목 현상은 제조
세스 자체가 아니라 공급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기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 NUPI죠. 누피의 연구원 언급을 인용해서 노르웨이의 레오파드 전차 선택은 천연가스를 매개로 한 정치적 요인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이 누피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 관계가 분명히 강화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통계청 SSB에 따르자면 2022년 노르웨이 천연가스 수출은 1조 3,570억 크로네, 노르웨이 전체 수출 2조 6,010억 크로네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고, 여기에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 이상의 기록적인 손실을 보았다는 게 눈길을 끌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아마존 주식 560억 크로네, 메타플랫폼 520억 달러, 테슬라 470억 달러 손실을 포함해서 무려 1조 6,400억 크로네, 한국 돈으로 2조 208조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맙니다.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깨진 셈이죠. 결론적으로 모든 언론이 말하는 독일의 승인은 스텔의 손해가 밝힌 그대로 전차의 성능과는 무관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거고, 이는 2월 9일 방한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마스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직접 언급한 발언, 즉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동맹국 간 국방 협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 국방부는 스텔의 총리의 발표 다음날, 즉 2월 4일날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쉬움 토로와 함께 그래도 기술력에서는 독일과 대등 이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표의 아쉬운 수주전 탈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은 무엇인가요? 물론 흑표가 이겼다면 세계 제1의 전차라는 타이틀을 이번에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얻었을 것이고, 이건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질 전차 수주전에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렸을 것이기에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을 좀 더 진하게 느끼는 쪽은 어쩌면 한국이 아니라 노르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2월 3일 발표가 난 지 불과 수일 만에 노르웨이 자국 언론들이 아쉬움과 염려를 표하는 보도가 이어지거든요. 이걸 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9일 날 노르웨이의 언론 DN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며 아쉬움을 표하게 됩니다. 우리 DN이 정부 내에 여러 기관에 출처해서 확인해봤는데, 크리스토페르센 합참 의장은 독일의 레오파드가 아닌 한국의 흑표를 권장을 했었고, 국방물자청도 가격과 배송을 고려할 때 한국의 K2 블랙팬서의 구매를 추천했었는데, 우리 DN이 보기엔 이는 너무나 적절한 의견이다 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 개인의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노르웨이, 독일, 한국은 사실 이번 평가전 모두의 승자라고 봅니다. 패자가 없어요. 축구로 말하자면 서로 잘 차고 잘 막은 경기인 셈이죠. 먼저 노르웨이는 원래 의도대로 한국을 좋은 들러리로 잘 끌어들여서 독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전차를 구매함과 동시에 독일 측에 갖은 생색을 내면서 일종의 국가적 부채를 지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막말로 이번에 우리가 너네 좀 챙겨준 거 알지? 솔직히 너네 상당히 위험했거든. 한국이 좀 세야 말이지. 앞으로 우리가 가스 좀 비싸게 판다고 불평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셈이죠. 독일은 이번 수주전 자체의 승자일 뿐 아니라 내심 경계하던 한국의 경쟁력 있는 육상 기동 장비의 핵심, 전차를 자신의 고유 영역인 서유럽과 북유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에 내심 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통적인 서구권 국가가 한국 무기를 가지고 고심을 하면 말할 수가 있죠. 노르웨이가 바보라서 한국을 탈락시키고 우리 독일을 선택한 줄 아냐. 유사시 너희와 함께 싸울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 독일이야.
따라서 무기를 통일해야지 하는 논리가 통할 가능성이 이제는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 또한 이번 수주전의 큰 수혜자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여의치가 않았던 좋은 동기평가장을 이번에 비로소 확보해서 제대로 된 성능 테스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점입니다. 무엇보다 최종 후보에 올라서 세계인들의 영원한 우상 레오파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성능상 대등 이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입증한 게 이번에 가장 큰 성과죠. 이 평가장의 정보는 곧바로 폴란드가 안심하고 흑표를 구매하게 되는 큰 결실로 이어졌고, 이는 누적된 적자와 협력업체들의 도산위기에 현대로템의 방산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던 시점에서 기사회생케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또한 이 수준의 큰 승자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관련국들 모두 좀 기억에 남는 그리고 좋은 수주전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르웨이 차기전차 사업 3부작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밀리터리 분야 중에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적 및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